예,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생산성 올리기라는 거고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을 하면서 제가 어떤 과정이 있었고, 어떤 생각 흐름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이 툴이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가치가 있는 툴인지, 그거를 얘기를 하고자 해요. 그래드라든지 이런 리소스 미리 보기라든지 그런 기능들 같은 경우는 이미 굉장히 많은 문서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것들보다 더 장벽으로 있는 것이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대한 툴 자체에 대해서 툴이 굉장히 이클립스와 다른 환경을 제공을 하다 보니까는 거기서 오는 장벽들이 좀 많은데, 그 장벽을 깨고 이 툴 자체를 잘 쓰려고 하는 태도를 가짐으로써 해서 굉장히 제가 가졌었던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하고 싶습니다. 개발자들에 대한 가치라고 표현하는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치에 보면은 아키텍처를 짜는 능력이나 아니면 알고리즘이나 자료 구조라고 부르는 컴퓨터 사이언스 쪽 능력, 그 다음에 다른 협업자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 다음에 자신이 만들고 있는 제품에 대한 이해도, 또 폴리그렛이라고 요새 대변되고 있는 개발 언어나 플랫폼, 그 다음에 애자일이라든지 아니면 포포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개발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이건 굉장히 좀 높은 레벨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굉장히 위험한 시각이에요. 동일 시간 대비 작성한 코드 라인. 제가 있는 부서에서는 실제로 코드 라인을 이 사람이 얼마나 커밋을 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몇 라인을 짰는지 그런 것들을 다 수치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부서에서 1년 동안 몇 라인을 짜주고 한 사람당 몇 코드 라인을 짜고 하루 동안 얼마나 라인을 짜는지, 그런 것들을 다 수치화해서 그 연말이라든지 그럴 때 가볍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이러한 시간들을 가지게 됐을 때 물론 이런 거에는 굉장히 단순히 엔터? 아니면은 그냥 게터 세터라고 부르는 것들. 요새는 롬보그라는 걸로 써서 게터 세터도 가볍게 그냥 안 쓰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굉장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코드들 자체가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아키텍처라든지 그런 것들은 대부분이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실제로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것도 하나의 퍼포먼스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다 전부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을 향상시킴으로써 해서 내가 좀 더 뭔가를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포지션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ID를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가 어떤 건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ID를 사용하는 이유를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why I should use an ID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굉장히 1000건이 넘는 업을 받은 그런 질문이 하나 있고요. 거기에 400기 넘는 업을 받은 그 질문이 하나 있어요. 채택된 질문인데요. 거기에서 보시면은 이 코드에 대한 표준화라든지 자동 완성, 리팩토링 기능이나 컴파일 오류를 실시간으로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소스 관리 툴의 접근을 굉장히 용이하게 해준다든지 디버깅을 편하게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 기능들 자체를 ID에서 제공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편리하고 간편하게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가볍게 얘기를 해서 생산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우리가 안드로이드도 결국엔 우리가 커맨드로 해서 다 짤 수 있고 VI 에디터로 써서 그냥 다 개발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클립스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런 반복적인 작업들을 줄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반복적인 작업들을 줄여주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해 주는 거, 그게 우리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ID들을 많이 쓰는 대부분 다수가 거의 다 많이 쓰고 있어요. 안드로이드 ID 같은 경우는 ADT라고 부르는 이클립스가 있고요. 2009년부터서 아마 정식적으로 릴리즈가 됐다라고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부르는 인텔리제이 커뮤니티 에디션 버전에서 파생된 버전이 작년부터 되고 있었죠. 그리고 이걸 자료를 좀 조사하다 보니까는 넷빈즈로도 안드로이드를 개발했었던 그런 기록들이 좀 있긴 한데, 실제로 여기는 거의
그냥 그런 기록으로만 남겨져 있고 지금은 거의 퇴색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냥 제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클립스라는 ADT가 2009년부터 쭉 잘 쓰여지고 있었는데요. 그 툴 자체가 나쁘진 않았어요. 쓸만했어요.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는 있었지만은 앱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나쁜 툴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툴이 새로 나왔었던 그 배경을 보면은 이클립스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ADT라고 부르는 것이 처음 플러그인 됐던 게 제 기억에 갈릴레오 버전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2010년부터 개발을 했을 때 갈릴레오로 개발을 했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헬리오스, 인디고, 주노, 케플러, 루나까지 쭉 나왔는데 이게 점점 쓰면 쓸수록 나오는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이클립스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포함시키려다 보니까는 점점 무거워지고 이제 이걸 엔터프라이즈라는 걸로 포장을 해서 좀 더 최적화하려는 그런 수익 모델을 찾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로 많이 그 포장이 되면서 점점 이클립스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리소스 관리에 대한 문제들도 굉장히 부족하게 돼 있었어요. 뭐 프리뷰 기능이라든지 코드 내에서 어떤 리소스 기능들이 있는데 그 리소스 기능들을 잘 쓰기가 어렵게 이제 코드 일일이 다 따라가야지만이 그런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주다 보니까는 리소스 관련 기능이라든지 또 이클립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메이븐도 되기는 했었는데 APK LIB를 넣어보게 되면은 이제 이게 그 안드로이드의 리소스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를 라이브러리로 해서 이클립스 메이븐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였는데 사실 이걸 저도 써봤어요. 이거를 써보려고 써봤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실제 프로젝트가 임포트가 돼 있어야지 개발하는 데서 컴파일 오류가 안 나고 작업이 되더라고요. 물론 빌드는 상관이 없는데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빌드를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내가 만든 코드가 에러가 나는지 안 나는지 내가 만든 코드가 실제로 내가 예상한 대로 흐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APK LIB는 그 임포트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 작년 초까지만 제가 이거를 써보려고 어떻게든 우거우거 해봤는데 결국에는 그 디펜던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그 답을 얻고 그냥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들은 자료밖에 거의 선택권이 없었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온라인에서 돌고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들 같은 것들을 임포트를 하게 됐을 때 이게 과연 어느 버전으로 돼 있는지 중간에 버전이 업이 됐다는 소식이 돼 있는데 메이저 버전이 업이 됐다든지 그러게 되면 실제로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능들이 메이저 버전 같은 경우는 뭐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트래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잖아요. 내가 몇 버전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뭐 마이너 버전이나 아니면 버그 픽스 버전 어떤 걸 쓰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았어요. 메이븐을 쓰긴 했지만은 메이븐도 어느 정도 한계점은 있었던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리고 빌드에 있어서도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엔트 빌드를 지금 이제 저희 팀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엔트 빌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거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쓰기 이전에 쓰던 프로젝트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엔트로 다 최적화가 돼 있어서 엔트로 작업을 하고 있긴 하는데 이게 지금 엔트로 빌드되고 있는 건 솔루션 형태로 납품이 되다 보니까는 각 그 납품사라든지 아니면 요청하는 곳에서 맞춰가지고 이리저리 소스 코드도 변경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적은 기능들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는 굉장히 쓰는 데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고 싶은데 사실상 이클립스 안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말밖에 할 도리가 없었죠. 그리고 메이븐 빌드라고는 하지만 메이븐 빌드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디펜던시나 아니면은 그런 디펜던시에 의한 동작들을 컨트롤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됐고 앞서 말했듯이 뭐 조건별 빌드라고 돼 있는데 그 납품사라든지 저희 같은 경우 스토어가 4개별로 되는데 스토어 4개별로 패키지명이 달라질 수도 있고 결제 수단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빌드를 한 데 있어서 너무 취약하게 빌드가 그 조건이 돼 있다 보니까는 그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는 굉장히 솔루션화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장애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무겁고 무거운 이클립스라든지 아니면 리소스 기능들을 인텔리제이의 플러그인 형태로 극복을 하고, 그 다음에 빌드에 대한 것은 엔트와 웨이브는 섞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그래들의 기능으로서 많이 극복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 구글 I/O 때 처음 공식적으로 소개가 됐는데요. 이제 한 번쯤은 다들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하고 한 번씩 써봤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0.1 버전 때 정말 발표된 지 얼마 안 돼서 딱 썼는데, 앞서 말했듯이 이클립스랑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리고 그래들은 뭔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얘는 빌드도 가끔씩 에러가 나요. 빌드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는 이걸로 도대체 뭘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너무나도 했어요. 이게 0.1 때 작년에 막 발표했을 때의 경험이었고, 그때 경험은 진짜 이 정도에서였어요. 이 정도였고, 결국에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개발을 하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었어요.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작년 5월에 그걸 써보고 이제 그냥 쓰던 거 이클립스 잘 써야겠구나 이 생각하고 이제 썼는데, 제가 쿠팡에 다니시는 분들하고 그 스프링 유저 그룹이었는데, 거기 분들하고 스터디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한 분이 인텔리제이 얼티메이트에 대해서 사용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설명해주는 기능들은 제가 다 이미 이클립스에서 사용을 하고 있던 기능들이라서 뭐 그다지 와닿진 않았어요. 당시에 이거를 써봐라라고 얘기할 때는 와닿진 않았었는데, 이제 스프링 그 프로젝트에서 하다가 너무 이클립스가 너무 느려서 이거를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인텔리제이가 가볍다니까는 딱 한 번만 써보자 했는데, 정말 첫인상은 정말 가벼웠어요. 정말 프로젝트를 리드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클립스는 초기 구동은 좀 빠른 편에 속하는데, 이게 점점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굉장히 느려지거든요. 우리가 보통 출근해서 퇴근하기 전까지는 이클립스를 잘 안 끄잖아요, 개발 툴을. 근데 이클립스는 거의 점심을 먹고 난 후부터는 이거는 거의 개발이 안 되는 정도 수준의 그런 개발 성능을 보여줬어요. 이게 너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정말로 딱 한 번만 써보자라는 생각으로 스프링 그 프로젝트에 제가 적용을 했어요. 인텔리제이를 적용을 했고, 그때 다들 너 뭐 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다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잘 적응해 나가는 모습도 가졌고 툴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론 내색은 하지 않았죠. 그냥 주변에서 왜 아직도 그 툴을 쓰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이클립스가 느려서 도저히 대안으로 그냥 선택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툴 자체가 주는 제공 기능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걸 다 어떻게 얘기를 하면은 제 감정이 굉장히 이입이 될까 봐서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를 쓰고 나니까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한번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결국 인텔리제이 계열이기 때문에 크게 툴에 있어서 거부감이 없을 거라 생각을 했었고요. 이거를 막상 썼는데, 제가 이때 올해 5월에 쓰기 시작했는데, 이때가 굉장히 대격변의 시기였어요. 제가 0.5 버전을 0.5.4 버전 때 진입을 했는데 거의 일주일 단위로 빌드가 나왔었고, 중간에 구글 I/O가 생기면서 무려 메이저 버전이 3이나 점프하는 0.8 지금 베타 버전이죠. 그걸로 되는 굉장히 툴 자체가 바뀌면서 그 그래드 그 라이브러리도 버전업이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긴 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부딪히면서 해결을 해 나가려고 좀 많이 했었어요. 0.5에서 0.6 넘어갈 때 빌드가 아예 안 되는 현상이 생겨가지고는 그때 잠깐 이클립스로 다시 돌아왔다가 이클립스로 다시 돌아온 게 아니고 그냥 5점대를 썼어요. 근데 0.6을 그렇게 점프를 하고 0.8이 나왔을 때 다시 돌아왔는데 0.5 때 쓰던 게 그냥 그대로 잘 빌드가 돼서, 그래서 0.8 지금도 잘 쓰고 있고요. 베타 버전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고 있다가 지난 2주 전이었을 거예요. 2주 전에 그 이클립스로 저희가 만들어놓은 사내 라이브러리가 있어가지고, 그거 빌드 자체가 이클립스에 최적화되어 있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급박해서 어쩔 수 없이 이클립스로 오픈을 했었는데요. 그 이클립스를 딱 쓰고 켜고 빌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머릿속에 뭘 해야 될지 다 있는데 이게 손이 안 움직여요. 이 워낙 그 개발 환경이 그 인텔리제이나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클립스를 다시 쓰려고 하는데 뭔가 그 인텔리제이에서 쓰던 단축키를 쓰려고 하는데 이클립스는 단축키 지정을 안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제가 커스텀으로 쓰는 게 있는데 그게 지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는 도저히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생각을 해야 게 정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익스플로러에 그냥 탭이 그냥 쭉 있으면서 도저히 쓸 수 있는 게 뭐가 없다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답답함이었는데 이게 같이 라이브러리 야 너 왜 그 라이브러리 그 익스포트 왜 못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직접 한번 해보시죠 했는데 그분도 똑같이 이런 감정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느리고 굉장히 쓰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됐었어요.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왔는데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가지고 있는 그 에디팅 기능이 다른 툴에 비해서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를 이클립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거를 편하게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이클립스하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그러면 어떤 기능들이 다른 게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클립스에서 여기서는 다 나열하진 않았어요. 다 나열하진 않았는데 여기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이 있고 저는 실제로 이 기능들 다 거의 다 썼어요. 거의 다 쓰고 여기에 쓰지 않은 기능들도 많이 있어요. 이클립스도 굉장히 좋은 툴이에요. 좋은 툴이지만은 사용하기가 좀 어렵죠. 실제로 이걸 쓰지 않고 그냥 컨트롤 스페이스만으로도 모든 걸 다 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뭐 다르냐? 똑같아요. 이클립스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러면은 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더 좋느냐? 더 사용하기가 편하냐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할게요.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 이클립스의 소스라고 부르는 메뉴가 있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뭐였지? 그 메뉴가 하나가 있는데 그거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은 가장 큰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우측에 있는 이 단축키를 보시게 되면은 저 단축키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굉장히 빼곡하게 다 있는 반면에 이클립스는 정말 뜸성뜸성 있고요. 심지어 쓰지도 않아요. 저 기능들은. 그런 기능들이 거의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실제로 그러면 저걸 누가 다 쓰냐 뭐 이런 단축키들을 누가 다 쓰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저걸 다 쓰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하면 저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이쪽 단축키들은 저는 사실 다 쓰고 있어요. 다 쓰고 있고 이클립스는 일일이 다 메뉴바 찾아가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이클립스도 다 썼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다 썼는데 이클립스는 마우스로 맥에서는 단축키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윈도우에서는 그 메뉴로 바로 갈 수 있는 단축키가 있잖아요. 알트로 해서 뭐 약간의 클릭 몇 번이면 이동할 수 있도록 다 작업을 거기에 다 익숙해져 있었는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그럴 필요도 없이 그냥 여기서 했고 그다음에 필요한 기능들은 이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액션 파인드 기능을 사용을 해서 웬만한 필요한 것들은 처음에 단축키를 전혀 모를 때 이거 하나만 알고 시작을 했어요. 이거 하나만 알고 시작을 해서 단축키를 모르는 거나 기능을 모르는 게 있으면은 그냥 이 창을 열어서 그냥 검색을 해서 단축키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한번 그냥 리딩하고 그다음에 그 기능들을 쓰게 됐어요. 이 기능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툴에 굉장히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이클립스보다 훨씬 더 그런 제공해주는 기능들을 더 적극적으로 더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는 기반이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주변에. 지금부터 보여줄 건 아주 간단한 예시 화면인데요. 여기 구글 플러스 쪽에 필립 브루툴? 예, 제가 잘 발음하기 힘든데 이쪽 스위스, 약간 스페인 계열 사람 같더라고요. 이 사람이 자기가 항상 구글 플러스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블로그에다가 올리는 글이 있는데 이 사람 거에서도 좀 많이 배우긴 했었어요. 먼저 좌측 상단권 보시면은 특정 범위별로 셀렉션을 할 수 있도록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W고 맥에서는 Alt 업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특정 범위 단위로 셀렉션이 가능해요. 저걸로 내가 뭘 선택을 할 건지를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삭제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익스트레스 메소드나 아니면 파라미터로 뽑아낸다든지 아니면은 로컬 변수로 뽑아낸다든지 그런 기능들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이 밑에 거 같은 기능들은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특정 브레스문 단위별로
브레스나 코드블럭 단위로 랩핑을 삭제시키는 기능이에요. 우리가 보통 if문 안에 while문 들어가고 for문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try catch문 같은 것들이 필요 없게 되면은 이런 unwrapping이라고 부르는 기능이 있고요. 이거는 좀 이따가 코딩 타임을 좀 가질 건데 그때 자세하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기능도 제공해주고 있고 리피터닝 기능 중에서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이 썸라임에 있는 기능인데 멀티 셀렉션이라고 부르는 기능이 있어요. Alt 누르면서 드래그를 누르면은 내가 뭘 수정을 할 건지 동시에 수정이 멀티 셀렉션이 가능하고 마우스가 귀찮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셀렉션 기능으로 해서 시프트로 해서 그냥 내가 뭘 찾을지를 셀렉션을 한 범위를 정한 다음에 컨트롤 G나 커맨드 컨트롤 G를 누르게 되면은 해당 셀렉션도 다 검색이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리팩토링 기능이 뭐 메소드로 매개 변수로 추출하는 기능, 매개 변수 추출하는 기능이나 아니면은 메소드로 추출하는 기능, 아예 코드 블럭 단위로 지정을 해서 메소드로 뽑아내는 기능이나 매개 변수가 하나가 더 있네. 그 다음에 뭐 로컬 변수로 뽑는 기능 이런 것들은 사실 이클립스도 굉장히 잘 되고 있기는 한데 저는 좀 더 많이 더 사용을 하게 됐고요. 리네임 기능 같은 경우는 해당 변수를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동시에 다 변경이 되도록 메소드나 아니면 클래스명까지도 다 변경이 되도록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보기 귀찮으면은 그냥 컨트롤 T를 누르면 리팩토링 기능 팝업이 떠요. 여기서 그냥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리네임을 하고 싶으면 리네임, 메소드의 파라미터라든지 아니면 메소드 명을 바꾸는지 하면 싶으면은 뭐 체인지 시그니처 기능이나 아니면은 스태틱으로 바꾸고 싶으면 스태틱으로 바꾸는 거, 그다음에 뭐 메소드 이동 아니면은 뭐 클래스 이동 이런 것들 하고 싶으면 무브, 뭐 세이프 델리트 하면은 참조하고 있는 것을 해당 메소드나 파라미터를 참조하고 있는 것들도 다 동시에 삭제를 시키는 그런 기능들도 있고요. 뭐 이스테이트 기능들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리팩토링 기능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제공이 되고 있어가지고 단순한 작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율을 높여주는 그런 기능들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뭐 최근 수정한 탭 열기 굉장히 제가 많이 선호하는 기능인데 이클립스에서는 사실 거의 아무리 찾아보려고 했어도 잘 안 되는 기능들 중에서 하나였어요. 파일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수정한 파일 찾기라든지 그런 기능들이 좀 찾기가 어려웠었는데 그런 기능도 있고 기본적으로 라이브 템플릿이라고 불러서 포문이나 포이치문 아니면 뭐 if not null, lazy init이라든지 이런 기능들 같은 것들도 함께 제공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조금 익숙해지면은 라이브 템플릿은 저도 살짝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는데 라이브 템플릿은 좀 익숙해지면 굉장히 좋은 기능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능들을 그러면 정말로 다 쓰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꽤 많은데요. 저는 사실 이런 기능들을 다 쓰고 있어요. 거의 다 쓰고 있어요. 지금 보여드린 것들은 제가 쓰는 것의 한 절반도 안 되는 그런 기능들이고요. 그런 기능들을 실제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예제를 만들어 왔고요. 지금 보는 거는 에디터 창인데 에디터 창에서 보통 우리가 파일이나 아니면 프로젝트 폴더를 찾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커맨드 1키를 누르면은 바로 포커싱이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단위별로 바로 포커싱이 가요. ESC 키를 누르면은 다시 에디터 창으로 포커싱이 이동을 하고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커맨드 2키를 누르면은 제가 최근에 작업한 것들, 내가 최근에 본 파일들이 뭐가 있는지 또 굉장히 보기가 편하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 조금 볼 거는 제가 실제로 코드를 작성을 하는 걸 볼게요. 좀 마이크를 좀 내릴 거라서 좀 목소리가 작을 수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목소리를 좀 크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거는 이쪽 코드 중에서 업데이트를 하는 기능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DB 쪽에서 작업을 하는 거고요. 이쪽 DB 쪽에서 작업을 하려면은 오픈 헬퍼는 밑에다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예제를 짜왔어요. 오픈 헬퍼를 이용을 해서 DB 객체를 가져온 다음에 DB를 이제 사용을 해서 업데이트를 쳐야 되는데 이런 위에 작성되어 있는 코드를 보통은
이제 메소드로 빼놓기는 한데 그냥 예제로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거를 복사를 해서 바로 넣어 놓을게요. 근데 이 코드가 계속 위에서 변경이 되면 문제가 되니까는 이거를 메소드로 빼겠습니다. get database라는 메소드를 빼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작성한 것이 저런 식으로 빠져나오게 됐고요. 하게 되면은 여기서 Alt Enter를 저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Alt Enter가 퀵 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이클립스에서는 컨트롤 1키를 누르면은 거기에서도 퀵 팁이 뜨는데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보이드로 선언되어 있는 메소드에 리턴 타입이 있기 때문에 리턴 타입으로 막 바꿔주겠다는 기능인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리턴 타입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도 리턴 객체를 받아야겠는데 보통은 SQL 데이터베이스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저는 이거를 줄여주기 위해서 커맨드 Alt V라는 로컬 변수를 추출하는 기능을 로컬 변수를 바로 뽑아내는 기능을 사용을 해요. 저는 그런 다음에 업데이트하고 제가 테이블명은 아이템에 밸류주에 널에 우선 널로 다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분명 밸류는 선언이 안 돼 있으니까는 빨간색으로 뜨겠죠. 이거를 로컬 변수로 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킥 팁으로 뽑아낸 거예요. 킥 팁으로 뽑아내고 values.put 해서 아이템 예. 대충 이런 식으로 뽑아냈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그 테이블 네임 같은 경우는 따로 상수 변수로 빼놓게 되잖아요. 이런 상수 변수 같은 경우는 커맨드 Alt C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바로 상수로 뽑아져 있게 돼 있어요. 위에 보시면은 바로 상수로 뽑아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바로 뽑아낼 수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셀렉션을 커서를 처음부터 해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하는데 그 스코프 단위로 셀렉션 하는 기능인 Alt Up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맨 처음 커서 단위까지도 되고 그 다음에 어퍼 단위까지도 되고요. 그러면 바로 여기서 아이템 기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기능 자체가 지금 굉장히 적은 기능들만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런 기능들도 있고 그 외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그 VO 객체, TO 객체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 건데 여기에 getter setter를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 커맨드 N키를 누르면은 그 생성자부터 해서 어떤 가장 기본적인 코드를 뭘 생성을 할 건지 좀 잘 안 보이시려나? 커맨드 N키를 누르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어떤 걸 생성을 할 건지를 좀 잘 안 보이네. 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어떤 변수를 사용을 해서 그 생성자를 만들지 그리고 getter setter는 어떤 걸 만들지를 하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뽑아지게 되고요. 컨스트럭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바로 뽑아지는데 저는 팩토리 메소드를 좀 더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액션 파인드 기능에서 팩토리를 검색을 하면은 바로 기존의 생성자는 프라이빗으로 바뀌면서 팩토리 메소드가 바로 생성이 됐어요. 사실 이클립스에도 있는 기능인데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저도 설마 이 기능이 이클립스에 있어 하면서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이런 기능들도 많이 있고 뭐 라이브 템플릿 같은 경우는 만약에 database.select 뭐였더라? 쿼리 여기 그 이클립스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가장 찾는 기능 중에 하나가 메소드를 사용을 하는데 보통 이클립스에서 메소드를 가장 빨리 코드 컴플릿, 오토 컴플릿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클립스 같은 경우는 각 변수 단위별로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변수가 그 콤마 단위로 다 선언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인텔리J에서는 그 기능은 없거든요. 그 기능은 없는 대신에 컨트롤 P를 누르게 되면은 어떤 파라미터가 필요한지 목록이 쭉 나오게 돼요. 메소드 단위별로. 그래서 아까 아이템 첫 번째가 스트링으로 선언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맞는 변수로 쭉 선언이 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이거를 변수로 바로 뽑았습니다. 이제 변수로 바로 뽑으면은 우리가 보통 작성을 할 때 이렇게 우선 쿼리가 널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하잖아요. is not null 해서 없네. 하면은 그 라이브 템플릿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커맨드 J 키인데 이걸 사용을 하게 되면 컴마 다음에 라이브 템플릿 기능을 사용하면 어떤 기능을 사용할 건지가 기본적으로 나오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커서가 널일지 아닐지를 먼저 찾기 때문에 커서 not null을 하고 커서라고 얘기를 하면은 변수명이 좀 이상하죠? 이거는 Shift F6을 누르게 되면은 커서로 자동으로 변수명도 바뀌게 되고 이런 기능들이 인텔리제이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이클립스에 비해서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능이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기능들은 굉장히 적은 기능들 단위로만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기능들을 조금만 더 어떤 기능이 있는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대부분의 기능들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여기에 코드나 아니면은 안드로이드 내비게이션이나 어딨냐? 여러 가지 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창 안에 거의 대부분의 기능들이 다 있게 돼 있고 그 기능들을 찾아서 검색을 하시면은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바로 V로 뽑게 되면은 그 로컬 변수로 바로 뽑게 되면은 방금 전에 굉장히 굉장히 많은 길게 돼 있었는데 이런 구문제 자체가 좀 보기가 불편하면은 바로 로컬 변수로 뽑아내고 이게 멤버 필드로 뽑아야 될 필요가 있다 치면은 멤버 필드로 뽑아내시면 바로 멤버 필드로 뽑아져 있습니다. 코딩 타임은 너무 길어지면 재미없으니까 이 정도만 설명을 하고요. 지금 너무 제가 생각했었던 시나리오하고 좀 다르게 돌아가지고 조금 머릿속이 하얘지네요. 이 코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거를 더 많이 해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지면 재미가 없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저에게 가장 큰 매력점으로 다가왔던 건 그래들도 아니고 뭐 빠른 성능도 아니고 리소스에 대한 프리뷰 기능도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에디팅 기능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이 에디팅 기능이 제가 싫어하는 그런 반복 작업들을 너무나도 쉽게 해결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가장 큰 매력점으로 느껴졌었고 이러한 작업들이 새로운 코드를 작성하거나 리팩토링 기능에 매우 유리하고 효율을 굉장히 극대로 올려주는 그런 작업들이 됐습니다. 어떻게 수치화할 수는 없어요. 이것들 자체가 좋다 나쁘다라고 수치화할 수는 없는데 이런 것들 자체가 함으로써 제 스스로가 굉장히 굉장히 단순한 코드 작업들 같은 경우는 제외를 하고 그건 얼마 안 되지 하면서 또 다른 작업들을 바로 할 수 있게 되고 실제로 이거를 썼을 때 보통 한 개의 화면 같은 경우는 거의 2시간 안에 작업이 될 정도로 저는 빠르게 작업이 됐었거든요. 그 전에 이클립스에서는 한 개의 화면 작업할 때 굉장히 오랜 동안 좀 더 시간이 걸렸어야 되는데 한 20-30% 정도는 더 줄여줬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하시게 되면은 이제 단순한 코드 작업이라든지 코딩하는 그것 자체에 좀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단축키라든지 이런 툴을 잘 쓰게 되면 약간의 간지가 좀 따라오게 되고 있죠.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인지를 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내가 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만이 그런 퍼포먼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인텔리제이를 쓰니까 또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쓰니까는
내가 분명 퍼포먼스가 더 나올 거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이 여기에서 어떤 툴이 어떤 기능을 사용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지만이 그런 기능들을 정확하게 잘 이용을 해서 퍼포먼스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움말 되는 거는 이제 제가 처음에 그 인텔리제이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을 했을 때 사용했었던 기능이고요. 파인드 액션하고 퀵팁하고 코드 어시스트 기능으로 이제 제가 윈도우로 개발을 한지 너무 오래돼서 맥으로밖에 최근에는 개발을 안 해서 그 윈도우용은 잘 모르고요. 그 맥용만 조금 기록을 해놨습니다. 파인드 액션하고 퀵팁하고 코드 어시스트 이거 기능이 있는데 여기 링크를 따라가게 되면은 굉장히 이분은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코드 복사하는 기능이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스코프 단위로 셀렉션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간단한 if문은 저런 식으로 자동 완성으로 바로 랩핑을 해버릴 수 있다. 그다음에 최근 사용한 툴은 뭔지 라이브 템플릿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사람 구글 플러스에 가면은 실제로 매일마다 이 사람이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그걸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발표는 좀 시간 너무 일찍 끝난 것 같은데요. 괜찮은가요? 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한번 질문하실 거라든지 그런 게 있으시면